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요즘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아서 물론 제가 학교 관련된 일로 전부 바쁘고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제 취미를 포기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디오북을 시작해볼까 싶사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설로 뭘 읽을지 되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셜록 홈즈 말고 쉬어가는 의미에서 잠시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 공포 소설의 대가죠. 대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검정 고양이를 들고 왔습니다. 네,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듣기 전에 이 작품이 약간 혐오스러운 묘사가 있으니까 자기가 좀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싶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잘 판단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고양이. 지금 여기에 적으려고 하고 있는 더없이 기이하고 더없이 단순한 이야기를 독자들이 믿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또 믿어달라고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 무엇보다도 내 눈, 내 귀가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 사건을 타인이 믿어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미친 짓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난 미치지 않았다. 꿈이 아니란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난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다. 적어도 오늘 안엔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 어쨌든 난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아주 사소한 일련의 사건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아무런 주석도 달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두고 싶다. 그렇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들은 날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괴롭혔고 끝내 파멸에 이르게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진 않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거의 공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공포라기보다 오히려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겐 악몽과도 같았던 이 일도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건이었다고 웃어넘길 지성도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나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논리적이며 쉽게 흥분하지 않는 지성에게는 지금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좇고 있는 이 일도 다른 평범한 일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를 발견해낼 수 있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난 정이 많고 유순한 성격이 눈에 띄었었다. 다정함은 곧잘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다. 특히 동물을 좋아했었는데 부모님은 내가 조르는 대로 늘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마련해 주셨다. 난 매일 그 동물들과 함께 지냈는데 실제로 그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애무를 할 때만큼 날 행복감에 빠져들게 하는 시간도 없었다. 그런 성격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더욱 강해졌고 어른이 돼서도 나의 가장 커다란 즐거움 중 하나는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충실하고 영리한 개를 키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깊은 맛이 있는 것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비열한 우정이나 얇은 종이장과 같은 믿음 때문에 몇 번 쓴 잔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진하고 사심 없는 동물에 자기 희생적 사랑에 가슴을 울리는 무엇인가를 맛보는 법이다. 난 젊은 나이에 아내를 맞이했다.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대체로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여자였다.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
여러 가지 동물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새, 금붕어, 개, 토끼, 원숭이 등과 함께 고양이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다. 마지막에 말한 고양이는 몸집이 매우 크고 온몸이 새까맣고 놀랄 만큼 영리하고 아름다운 고양이였다. 원래부터 적잖이 미신을 믿고 있던 아내는 이 고양이의 영리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옛날부터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의 화신이란 등의 한간에 떠도는 말들을 곧잘 꺼내곤 했다. 물론 아내가 그런 말들을 진심으로 믿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 내가 그 말을 한 것도 그저 문득 떠올랐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플루토, 이것이 고양이의 이름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이자 놀이 상대이기도 했다. 언제나 내가 직접 먹이를 주었으며 고양이도 내가 가는 곳이라면 집안 어디에서나 따라왔다. 거리까지 뒤따라 나온 것을 억지로 떼어내 돌려보내야 할 정도였다. 이렇게 우리의 우정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내 기질과 성격이 음주라는 악마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성격이 격해져 쉽게 화를 냈으며 다른 사람의 기분 같은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난폭한 말을 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게까지 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곧 동물들이 내 성격의 변화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들을 무시한 것은 물론 학대까지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플루토에 대한 자존심만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었다고 해야 할까. 학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짓은 하지 않았다. 토끼나 원숭이, 개와 같은 다른 동물들은 그것이 우연이든 아직도 날 따르려는 마음에서이든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가차없이 잔인하게 괴롭혔다. 그런데 나의 병, 술보다 더 무시무시한 병이 또 있을까?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서 결국엔 플루토. 그때는 이미 늙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까탈스럽게 구는 면이 있었지만 그 플루토마저도 종종 내 화풀이의 희생양이 되곤 했다.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의 술집에서 곤드레 만두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플루토가 내 눈을 피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난 갑자기 달려들어 플루토를 붙잡았는데 그는 폭력을 두려워해서였는지 순간 내 손목을 깨물어 아주 조그만 상처를 냈다. 곧 악마의 그것과도 같은 분노가 날 덮쳤다. 완전히 사리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내 본래의 영혼은 한순간에 내 몸에서 빠져나갔으며 지독한 술 기운 때문에 악마의 그것보다도 더한 증오심이 내 전신을 흔들어댔다. 조끼 주머니에서 조그만 칼을 꺼내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은 채로 한쪽 눈을 조심스럽게 후벼 파냈다. 입에 담기조차도 끔찍한 그 잔인함. 지금 그것을 기록하는 것에도 난 부끄러움을 느끼고 온몸이 떨려와 온몸에 불이 붙은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이튿날 아침 잠이 전날 밤의 술기운을 씻어주어 다시 이성을 되찾은 난 자신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죄에 반은 공포심을 반은 후회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그리 강하지 않은 애매한 감정에 지나지 않았으며 마음은 여전히 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난 다시 술에 취해 살던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갔으며 곧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기억도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고양이는 서서히 몸을 회복했다.
눈알이 뽑힌 얼굴은 보기에도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픔은 느끼지 않은 듯 했다. 예전과 다름없이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내가 다 가려 하면 아주 당연한 일이겠지만 겁을 먹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내게도 아직은 예전의 마음이 조금 남아있었기에 전에는 그렇게도 날 따르던 그 동물이 지금은 이렇게도 날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슬픈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곧 격렬한 분노로 변하여 결국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나의 마지막 파멸을 부르는 듯 악귀의 정신이 날 찾아들었다. 이 정신에 대해서는 철학도 아직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악귀의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속 충동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충동 중 하나며 인간의 성격을 좌우하는 때려야 뗄 수도 없는 근원적 능력 내지는 감정의 하나란 사실은 마치 내 살아있는 영혼이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아주 명백한 사실이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단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악행과 어리석은 짓을 거듭 범하는 자신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우리는 평소 최고의 판단을 거스르면서까지 일부러 법이라는 것을 어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왜일까? 단지 그것이 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악귀의 정신이 드디어 내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다. 스스로 학대하고 자신의 천성에 대해 학대를 가해 단지 악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싶단 인간의 영혼을, 그 영혼에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이 날 충동질하며 그 아무런 죄도 없는 동물들에게 내가 가한 잔혹한 짓을 계속했으며 결국에는 그 극한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난 아주 냉정한 기분으로 고양이의 목에 밧줄을 걸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눈에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으로는 격렬한 회한을 느끼면서 고양이를 나무에 매달았다. 고양이가 날 잘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날 화나게 하는 짓은 그 무엇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의 목을 맨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란 사실, 내 불멸의 영혼을 은혜롭게 짝이 없고 가장 큰 경외의 대상인 신의 무한한 자애의 손길도 미칠 수 없는 곳으로 내볼 만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고양이의 목을 매단 것이다. 이 잔인무도한 짓을 해치운 날 밤, 난 불이야라는 외침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내 침실의 커튼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집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 아내와 하녀 한 명과 난 간신히 그 화염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전 재산을 잃었으며 난 절망에게 나의 몸을 맡기게 되었다. 난 이 화재와 그 잔인무도한 행위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내려 할 만큼 심약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밝혀 그 사건들을 연결하고 있는 그 어떤 고리도 불명확한 채로 남겨두고 싶진 않다. 화재가 있던 다음날, 난 잿더미가 쌓인 곳을 찾아가 보았다. 사방의 벽이 단 한가운데만 남겨놓고 전부 무너져 내렸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벽은 집 한가운데쯤에 있던 내 침대 머리맡 부분에서 그다지 두껍지 않은 벽이었다. 회반죽이 맹렬한 불길을 잘도 견뎌냈던 것이었다. 이는 얼마 전에 벽을 새로 발랐기 때문일 것이라고 난 생각했다. 그 벽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벽의 한 부분을 면밀하고 주의 있게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상한데 정말 신기해. 그들의 이런 말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가까이 다가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벽면에 조각해 놓은 듯한 커다란 고양이의 모습이었다. 고양이의 목 주위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다. 이 요물, 내겐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처음 봤을 때 난 커다란 두려움과 놀라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 고양이를 집과 연결되어 있는 정원에서 목을 매달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불이 났단 말에 그 정원은 곧 사람들로 가득 넘쳐났다. 그중 누군가가 고양이를 나뭇가지에서 끌어내려 열려있던 내 방 창문으로 집어던진 것이라. 아마 그렇게 해서 날 깨워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내 잔인한 행위의 희생양이 된 고양이를 얼마 전에 새로 칠한 회반죽 쪽으로 밀어붙인 듯했다. 회반죽 속의 석회가 불길과 고양이의 시체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와 하나가 되어 내가 본 것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나의 양심에 대해서라기보다 이성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적은 놀랄만한 사실의 원인은 이렇게 설명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실은 내 마음 깊은 인상을 남겨놓았다. 몇 개월 동안 난 그 고양이의 환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후회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것과 비슷한 막연한 어떤 감정이 날 찾아왔다. 그 고양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으며, 다소가는 그 고양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 그 고양이를 대신해 줄 만한 다른 고양이를 단골로 등하던 술집 등에서 찾아 헤매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난 허름한 술집에서 반은 넋이 나간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그 방에 유일한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진이나 럼주를 담는 커다란 통 위에 뭔가 거뭇거뭇한 것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난 그때까지 몇 분 동안이나 그 통 위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어째서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하지 못했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가까이에 다가가서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다. 플루토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고양이로 딱 한 가지 점만 빼면 모든 면에서 플루토와 똑같았다. 플루토는 몸 전체 그 어디에도 하얀 털이 자라있지 않았지만, 이 고양이는 가슴 부근 전부가 크고 윤곽이 흐릿한 하얀 반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내가 쓰다듬자 고양이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꾸만 목을 꾸룩꾸룩 울리며 내 손에 몸을 비웠는데, 내가 발견해준 것이 아주 기쁜 모양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고양이였다. 난 바로 술집 주인에게 가서 그 고양이를 팔라고 했다. 하지만 주인은 그 고양이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했고, 지금까지 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난 고양이를 더 쓰다듬어 주다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날 따라오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였다. 그래서 고양이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걸어오면서 때때로 몸을 숙여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양이는 완전히 길들여졌고 곧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하지만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어쨌든 어째서인지 또 무엇 때문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고양이가 날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나를 질리게 만들고
화를 복돋우는 것이었다. 질리고 화가 난다는 감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격렬한 징후로 바뀌고 말았다. 난 그 고양이를 피하게 되었다. 뭔지 모를 부끄러움과 예전에 내가 범했던 잔혹한 행위에 대한 기억이 고양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몇 주일 동안 난 그 고양이를 때리지도 않았으며 그 외에 거칠게 대하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서히, 그야말로 아주 천천히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뭐라 이름하기 어려운 기분으로 그 녀석을 바라보게 되어 마치 전염병 환자의 숨결을 피하는 듯 그 녀석의 혐오스러운 모습으로부터 슬슬 도망치게 되었다. 이 고양이에 대한 내 혐오감이 더욱 깊어진 이유는 틀림없이 녀석을 집으로 데려온 날 다음날 아침으로 기억되는데, 녀석도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사실 때문에 고양이를 더욱 가엽게 여기는 듯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날의 나라는 인간의 커다란 특징이자 내 소박하고 순수한 여러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했던 따뜻한 마음을 아내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 고양이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고양이는 내가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모양이었다. 그 녀석이 내 뒤를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다녔는지 독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앉아있으면 의자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기도 하고 무릎 위로 뛰어올라 혐오스러울 정도로 내 몸 여기저기에 자신의 몸을 비벼대기 시작했다.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양발 사이로 끼어들어 날 넘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내 옷에 걸어 가슴 부분까지 기어오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한 방에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예전에 내가 질렀던 죄악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 고양이가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공포심은 내게 육체적인 위험이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데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자백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렇다. 중죄인을 가두는 독방에 넣는다 해도 자백하기가 부끄럽다. 그 고양이가 내게 심어준 공포의 전율은 전혀 근거 없는 망상 때문에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이미 앞서 말한 바 있는 이 고양이의 하얀 반점, 그것은 이 기묘한 고양이와 내가 죽인 고양이를 구분해주는 유일한 차이점이었는데 아내가 몇 번이고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 반점이 크긴 했지만 처음엔 윤곽이 흐릿했었단 사실은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반점이 조금씩 진해지더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서서히 오랫동안 내 이성이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부정하는 동안 결국엔 확실한 윤곽을 띠게 되었다. 그것은 입에 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어떤 물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형상을 난 진심으로 혐오하고 두려워했으며 가능하다면 이 고양이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이제 그것은 온몸의 털이 곤두설 정도로 끔찍한 것. 교수대와 똑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던 것이었다. 공포와 범죄의, 고민과 죽음의 끔찍하고 두려운 형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렇게 나는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비참함 속에서
던져진 것이었다. 겨우 한 마리의 짐승이 그 동류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죽여버렸던 그 짐승이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진 인간인 나를 견디기 힘든 공포 속으로 몰아넣을 줄이야. 난 더 이상 밤이고 낮이고 안식이라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 낮엔 고양이가 한시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밤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꿈 때문에 한시한 간격으로 깜짝 놀라 눈을 뜨면 그 녀석의 숨결이 내 얼굴을 덮치고 있었으며 그 녀석의 무거운 몸이 내 힘으로는 떨쳐낼 수 없는 악마의 화신이 내 심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고뇌에 짓눌려서 내 내부에 남아있던 이 조그만 선도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사악한 생각이, 아주 어둡고 아주 사악한 생각이 내 마음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평소 까다로웠던 성격이 더욱 까다로워져서 모든 사람, 인류 전체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때때로 나를 덮치는 억제하기 힘든 분노의 발작에 완전히 몸을 내맡기게 되었는데, 그런 나를 참을성 있게 지켜보는 것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나의 아내였다. 어느 날 아내는 어떤 집안일 때문에, 당시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낡은 건물의 지하실까지 날 따라왔다. 그 고양이도 내 뒤를 따라서 경사급한 계단으로 왔는데 내게 엉겨붙는 바람에 하마터면 계단 밑으로 거꾸로 처박힐 뻔했다. 그 일 때문에 난 미쳐버릴 듯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도끼를 치켜들자 그때까지 내 손을 억누르고 있던 유치한 공포심도 사라져 고양이를 향해 일격을 가하려고 했다. 이 일격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고양이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격은 아내의 손에 의해서 저지를 받았다. 방해를 받자 악마에 휩싸였을 때보다도 더한 격한 분노에 휩싸이게 된 나는 아내의 손에서 내 팔을 빼내 아내의 정수리에 도끼를 내려 찍었다. 아내는 신음소리 한번 울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뒀다. 이 무시무시한 살인을 저지른 뒤 난 바로, 그것도 매우 신중하게 사체를 숨길 방법에 골몰했다. 낮이건 밤이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집에서 사체를 끌어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여러 가지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사체를 잘게 토막내서 불에 태워버릴까 생각해보았다. 지하실 바닥에 사체를 묻어버릴 구멍을 파야겠다고 결심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정원의 우물에 사체를 집어넣는 방법이나 상품처럼 상자에 담아 평범한 짐처럼 꾸민 뒤에 사람을 시켜 집 밖으로 운반해낼까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난 위에 그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떠올랐다. 중세의 성직자들은 자신이 죽인 사람을 벽 속에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난 아내의 사체를 지하실 벽 속에 넣기로 했다. 우리 집 지하실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 사방의 벽이 전부 그다지 튼튼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거친 회반죽을 바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눅눅한 공기 때문에 아직 굳지 않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한쪽 벽에는 원래 장식이었던 굴뚝인지 난로인지 모를 것이 앞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를 묻어서 지하실의 다른 부분과 똑같이 만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의 벽돌을 빼내고 사체를 넣은 다음 벽 전체를 전과 같이 발라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란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난 확신하고 있었다. 내 생각은 정확했다. 쇠 지렛대로 별 어려움 없이 벽돌을 빼내고 사체를 주의 있게 안쪽 벽에 기대어 놓은 뒤 그 자세대로 사체를 지탱한 채 벽돌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예전처럼 쌓아 놓았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모르타르와 모래, 머리카락을 마련해 예전 것과 구별되지 않는 회반죽을 만들어 그것을 조금 전에 다시 쌓은 벽돌 위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일을 마치고 난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벽에서 손을 댄 부분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었다. 난 승리감에 젖어서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내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군.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비참한 이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짐승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드디어 난 그 녀석을 죽여버려야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고양이를 찾아냈다면 녀석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교활한 그 녀석은 조금 전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혐오스러운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내 가슴에 불러일으킨 깊고 흐뭇한 안도감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것이었다. 고양이는 그날 밤 내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덕분에 난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날 이후 딱 하룻밤 조용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다. 내 영혼에 사람을 죽였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지만 날 괴롭히는 그 녀석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난 다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괴물은 공포에 질려서 이 집에서 도망친 것이다. 두 번 다시 녀석의 모습을 보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난 자신이 저지른 이 무거운 범죄 행위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었다. 몇 번 신문을 받긴 했지만 즉석에서 변명을 할 수가 있었다. 가택 수사도 행해졌지만 물론 그 무엇도 발견될 리가 없었다. 이로써 난 내 미래의 행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아내를 살해한 지 나흘째 되던 날, 한 무리의 경감들이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쳐 다시 집안을 엄중하게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체를 숨겨둔 장소를 찾아낼 리가 없다고 확신한 난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경관들은 조사에 입회하라고 내게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집안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다. 이것으로 내가 네 번째인가 되는데 드디어 다시 한번 지하실로 내려갔다. 난 눈 하나 꿈쩍이지 않았다. 심장은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잠을 잘 때처럼 조용히 고동치고 있었다. 난 지하실 끝에서 끝을 걸었다. 가슴에서 팔짱을 낀 채 이쪽 저쪽 유유히 걸어다녔다. 경찰관들은 완전히 의심이 풀렸는지 지하실에서 나가려고 했다. 내 마음에 격렬한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난 승리의 함성을 올리기 위해, 그리고 내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마디 해야겠다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여러분, 경관이 계단을 오를 때 난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저에 대한 당신들의 의심이 풀려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만 다음부턴 좀 더 예절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집은 정말 튼튼하죠. 무슨 말이든 거침없이 내뱉어야겠다는 미칠 것 같은 소망 때문에 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주 잘 지어진 집이죠. 이 벽도. 예? 여러분, 벌써 돌아가십니까? 이 벽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죠. 여기까지 말한 난 그저 허세를 부려보고 싶단 미치광이 같은 마음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를 숨겨둔 바로 그 부분의 벽을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세차게 두드렸다. 그런데 신이시여, 나를 구해주시옵소서. 지팡이로 벽을 두드린 소리에 메아리가 그쳐 주위가 정적 속으로 빠져나가자 그 무덤 속에서 답이라도 하듯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짓눌린 듯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것이 띄엄띄엄 들려왔는데 한순간 그 소리가 높아지더니 아주 이상한,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길고 커다란 절규가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포효라고 해야 할지,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지옥의 망자들과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미친듯이 기뻐하는 악마들의 목구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공포와 승리가 한데 뒤섞인 악마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울음소리였다.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신을 잃어 비틀거리며 반대편 벽 쪽으로 걸어갔다. 계단 위에 있던 경관들은 공포에 전신이 떨려와 한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 다음 순간 12개의 억센 팔들이 벽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응고된 피가 엉겨붙어 있고 이미 심하게 부패해버린 시체가 모두의 눈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 머리 위에 새빨간 입을 벌린 채 한쪽 눈을 불처럼 번뜩이며 그 저주받을 짐승이 앉아 있었다. 난 그 녀석의 사악한 꿰매 빠져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 녀석이 조금 전에 울린 울음소리 때문에 사형 집행이 내 손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난 이 괴물을 무덤 속에 쳐넣어 버렸던 것이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에 용량이 없어서 20초 뒤에 곧 영상이 끊겨요. 그래서 얼른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공포소설 읽어놓고 좋은 밤 되라는 건 좀 이상한가. 아무튼 감사합니다.